뭐라고? 너가 내 눈을 고친다고? 꼬맹이 주제에? 강태문의 조롱하는 듯한 목소리가 서재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태연한 척했지만 선글라스 위로 미간이 찌푸려지는 게 보였어요. 좋아. 너가 해내면 10억을 주지.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송두리째 바꿔버릴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좋은 기운이 전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치우지 마. 낮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컵이 산산조각 났지만 그 산에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한남동 외곽의 초호화 저택, 창문마다 커튼이 전부 내려가 있었습니다. 대낮인데도 햇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서재 한가운데 선글라스를 낀 채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었죠. 강태문 55세. 한때 제게 서열 10손가락 안에 들던 남자였습니다. 태문은 손끝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더듬으며 다른 컵을 찾았어요. 손가락이 허공을 헤맸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손이 잠시 허공에서 멈추더니 힘없이 무릎 위로 내려왔죠. 총무실장 오상철이 복도에 서서 직원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외부 손님은 무조건 돌려보내. 누가 와도 회장님은 안 계신다고 해.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이 집은 이제 끝이야. 그 말이 공기 속에 스며들 때 태문의 서재에서는 회사 보고서를 읽어주는 비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41의 윤세라는 또박또박 숫자를 읽어내려갔지만 태문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만. 고개를 돌린 태문의 손이 책상 위 액자를 더듬었어요. 가족 사진이었죠. 손가락 끝이 유리 표면을 천천히 훑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태문은 아무 말 없이 그 액자를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는 서랍을 닫아버렸어요. 정원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한때 물줄기를 뿜어 올리던 분수도 멈춰 있었습니다. 저택 식당에서는 직원들이 둘러앉아 회장 흉을 보며 킥킥댔죠. 세라가 조심스럽게 재활병원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태문 앞에 놓았어요. 태문의 손가락이 종이를 만졌습니다. 글씨를 읽을 수 없는 그 손가락이 종이 위를 한번 쓸더니 그대로 구겨 찢어버렸죠. 상철이 서재 안으로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사위 쪽에서 경영권 정리안이 왔습니다. 태문의 손이 도장을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그 손은 한참을 허공에 멈춰 있다가 결국 도장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정문 인터폰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그 소리에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어둠 속에 갇힌 저택으로 곧 누군가 찾아올 거라는 걸 이 순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세라가 깨진 컵 조각을 치우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안 보이는 게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다시 기대하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태문의 손가락이 팔걸이 위에서 멈췄어요. 선글라스 너머로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숨소리가 한 박자 느려졌습니다. 믿으면 또 잃는다. 단호한 목소리였죠. 거기엔 분노보다 두려움이 더 짙게 배어 있었어요. 세라가 한 발짝 다가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재활 담당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포기하면 몸도 마음도 멈춘다고. 태문이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상철이 끼어들었어요. 희망은 사치입니다, 회장님. 상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날카로운 의도가 숨어 있었죠. 세라가 입술을 꾹 깨물며 상철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태문의 손이 천천히 커튼 끈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손끝이 천에 닿는 순간 움찔하더니 다시 무릎 위로 내려왔어요. 마치 빛이 두려운 사람처럼. 세라는 아무 말 없이 메모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 또박또박 적었죠. 한 번만, 아주 작은 빛부터. 그리고 태문의 책상 한쪽에 살며시 놓아두었어요. 태문의 손가락이 메모지를 스쳤습니다. 글씨를 읽을 수 없는 손가락이 종이 위를 한번 더듬더니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쓰레기통 옆에는 며칠 전 세라가 가져다 놓은 시각 재활 안내서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걸 치우지 않았고 누구도 펼쳐보지 않았죠. 상철이 직원들을 불러 모아 한마디 했습니다. 재활 얘기는 앞으로 일절 금지야. 회장님 신경 건드리는 사람은 바로 정리한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고 흩어지는 사이 저택 어딘가에서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강태문 회장 실명 이후 후계 구도가 불투명해지면서 태문의 손이 라디오를 향해 뻗었습니다. 전원 버튼을 찾는 손가락이 허공을 헤매다가 결국 라디오를 통째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뉴스가 끊겼습니다. 서재 안이 다시 고요해졌죠. 세라가 문 앞에 서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입술이 떨렸지만 결국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회장님이 희망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태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서랍 열쇠를 꺼내 딸깍 소리와 함께 잠가버렸습니다. 상철이 세라 뒤에 서서 나직이 말했어요. 세라 씨, 외부인의 말은 절대 회장님 귀에 넣지 마십시오. 세라가 고개를 돌려 상철을 바라봤습니다. 상철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에 웃음은 없었죠. 잠긴 서랍 안에서 가족사진 속 태문은 두 눈을 활짝 뜨고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태문은 그 미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어요. 서울 변두리의 한 아동보호시설. 건물 외벽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창틀 사이로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 시설 한켠 폐지 더미 속에서 12살짜리 아이가 낡은 노트를 꺼내 품에 숨겼어요. 이름은 김민우. 마른 체구에 눈만 유독 반짝이는 아이였죠. 민우는 노트를 펼쳐 한 장 한 장 넘기며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3분빛 훈련이라는 글씨와 함께 체크표가 빼곡히 그려져 있었어요. 아이의 손가락이 체크표 위를 천천히 훑쳤습니다. 민우야, 괜히 튀지 말자. 뒤에서 다가온 여자가 민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후견인 정미경, 58. 거친 손마디와 구분 등이 그동안의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죠. 미경이 봉투 하나를 민우 앞에 내밀었습니다. 저택가사 도우미 면접 통지서였어요. 이번엔 꼭 붙어야 해. 여기 월급이면 너 학원비도 낼 수 있거든. 민우가 통지서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모, 여기 회장님 눈이 안 보인다면서요?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사람 눈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가 의사가 아니잖아. 민우는 대답 대신 노트를 한 번 더 꼭 안았어요. 미경은 한숨을 내쉬며 민우의 머리를 쓸어넘겼습니다. 며칠 뒤 미경은 저택 주방에 첫 출근을 했어요. 직원들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고 누구도 이름을 물어보지 않았죠. 상철이 주방 입구에 서서 미경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아이 동반은 절대 안 됩니다. 미경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돌봐줄 곳이 없어서요. 조용히 시킬게요. 상철은 코웃음을 치며 직원들을 둘러봤어요. 시설 출신이 회장님 눈앞에 서겠다고? 직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미경의 손이 앞치마 끈을 움켜쥐며 하얗게 질렸죠. 그 시간
민우는 혼자 저택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태문의 서재 문 앞에 섰을 때 먼지 쌓인 커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들어 커튼 끝을 올려다봤어요. 커튼 너머로 희미한 빗줄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죠. 세라가 복도를 지나다 민우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얘야, 여긴 말 한마디로 쫓겨나는 곳이야. 조심해. 민우는 세라를 올려다보며 주머니에서 노트를 살짝 꺼내 한 페이지를 보여줬어요. 세라의 눈이 잠깐 커졌다가 다시 좁아졌습니다. 민우는 노트를 재빨리 다시 품 안에 넣었죠. 그때 서재 안에서 태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누구냐? 복도의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세라가 민우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민우는 이미 문턱을 넘고 있었어요. 작은 발이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들어섰습니다. 이 한 걸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될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죠. 회장님, 눈 다시 뜰 수 있어요. 서재 안의 공기가 통째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또렷해서 그 고요한 어둠 속에 칼날처럼 박혔죠. 미경이 뒤늦게 뛰어들어와 민우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애가 실례를. 하지만 태문이 손을 들어 올렸어요. 미경의 말이 그 자리에서 끊겼습니다. 태문이 선글라스를 벗지 않은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감긴 것인지 뜬 것인지 알 수 없는 눈이 민우가 서 있는 방향을 정확히 향했습니다. 상철이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애가 장난을 치는 겁니다. 제가 당장. 태문이 상철을 향해 손짓 한 번으로 막았습니다. 서재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태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뭐라고? 너가 내 눈을 고친다고? 꼬맹이 주제에? 비웃음이었죠. 하지만 민우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태문을 향해 반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고쳐야 할 건 눈이 아니라 포기하려는 마음이에요. 태문의 손가락이 팔걸이 위에서 꿈틀했어요. 비웃음이 멈췄습니다. 서재 안의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죠. 태문이 책상 서랍을 더듬어 열더니 수표책을 꺼내 탁 던졌어요. 수표책이 바닥에 떨어지며 펼쳐졌습니다. 좋아. 너가 해내면 10억을 주지. 민우의 눈이 커졌어요. 대신 실패하면 넌 끝이야. 너도 저 여자도. 태문이 미경 쪽을 턱짓했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민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당장 나가겠습니다. 미경이 허리를 깊이 숙이며 민우를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나가긴. 태문의 한마디에 미경의 발이 멈췄어요. 오늘부터 해봐. 그 말은 명령이었습니다. 미경이 민우를 돌아봤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상철이 서재를 나서자마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직원 단톡방에 짧은 메시지를 올렸어요. 사기꾼 들어옴. 주의. 몇 초 만에 읽은 표시가 줄줄이 찍혔습니다. 세라가 민우를 복도로 데려가 무릎을 굽히고 눈을 맞췄어요. 진짜 할 수 있어? 민우가 품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체크표가 빼곡한 페이지를 펼쳐 세라에게 보여줬어요. 3분이면 시작은 가능해요. 세라가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 사이로 놀라울 만큼 체계적인 훈련 단계가 적혀 있었죠. 그날 밤 저택 전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시설에서 온 12살짜리 아이가 실명한 회장의 눈을 고치겠다고 나섰다는 이야기. 어떤 직원은 코웃음을 쳤고 어떤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서재 안의 태문은 수표책을 다시 서랍에 넣지 않은 채 책상 위에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택 뒤편 창고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민우가 바닥에 쪼그려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손전등 하나에 의지한 채 훈련 순서를 처음부터 다시 짚어나갔습니다. 손가락이 체크표 위를 더듬을 때마다 아이의 눈빛이 조금씩 단단해졌죠. 미경이 창고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라면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우리 그냥 도망가자. 미경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낮에 직원들에게 당한 일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얼굴이었죠. 민우가 고개를 들어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도망가면 저분은 계속 어둠에 있어요. 미경이 입술을 깨물며 민우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태무는 서재에서 가족사진 액자를 다시 꺼내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액자 모서리를 더듬다가 유리 위에서 멈췄습니다. 사진 속 얼굴을 볼 수 없는 손가락이 기억을 더듬듯 천천히 움직였죠. 그 순간 액자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유리가 갈라지는 소리가 서재를 채웠습니다. 태문이 깨진 유리 위로 손을 뻗었어요. 손가락 끝에 날카로운 통증이 스쳤지만 태문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세라가 달려와 붕대를 내밀었어요. 회장님, 손 좀 보여주세요. 태문이 손을 뒤로 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세라가 한 발짝 더 다가서며 재활 의사와의 통화 스피커를 켰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지만 태문이 손을 뻗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난 기적 같은 거 안 믿어. 태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피가 맺힌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상철이 서재 문 앞에 나타나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저 아이는 위험합니다. 신원 조회를 해봤는데 시설 전적이. 그럼 너가 증거를 가져와. 태문이 차갑게 잘라 말했어요. 상철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창고에서는 민우가 작은 손거울 하나를 꺼내 들고 있었어요. 내일 첫 훈련에 쓸 도구였죠. 거울에 비친 건 자신의 얼굴이 아니라 천장에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이었습니다. 주방에서는 미경이 홀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직원 하나가 지나가며 일부러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미경 손에서 식칼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시설애 때문에 우리까지 망하겠네. 그 말에 미경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아무 말 없이 식칼을 주워 다시 싱크대에 올려놓았어요. 민우가 주방 앞을 지나다 그 장면을 봤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미경 대신 바닥에 엎질러진 물을 닦기 시작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다만 걸레를 짜는 작은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서재에서는 태문이 또다시 커튼 끈을 잡았어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듯 했지만 결국 끈에서 손을 놓았습니다. 커튼은 단 1cm도 올라가지 않았죠. 새벽 저택이 깊은 잠에 빠져들 무렵 민우가 태문의 서재 앞에 다시 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손거울 하나와 테이프로 이어붙인 낡은 노트가 들려 있었어요. 민우의 숨소리만이 어두운 복도를 채웠습니다. 새벽빛이 커튼 틈으로 가늘게 스며들던 아침이었습니다. 저택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복도에는 직원들의 발소리조차 없었어요. 그 고요함 속을 민우가 걸어가고 있었죠. 민우의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밤새 다듬고 또 다듬은 훈련표였어요. 날짜별로 칸이 나뉘어 있었고 첫째 날부터 12일째까지 단계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종이 모서리가 살짝 구겨져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접었다 폈다를 반복한 흔적이었어요. 민우가 서재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더니 문을 열었어요. 태문은 이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을 잔 건지 안 잔 건지 알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선글라스는 여전히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셔츠 깃은 어제와 같은 방향으로 꺾여 있었죠. 누구냐? 민우예요.
태문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대답 대신 턱짓으로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민우가 책상 앞에 섰습니다. 훈련표를 태문 앞에 펼쳐놓았어요. 종이가 책상 위에 내려앉는 소리가 조용한 서재 안에 또렷하게 울렸죠. 오늘부터 12일이에요. 태문의 손가락이 팔걸이 위에서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입꼬리가 실룩거렸어요. 비웃음인지 흥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죠. 12일 안에 변화 없으면 끝이다. 너도 저 여자도. 민우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태문이 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떨림이 없었습니다. 태문의 손가락 움직임이 멈췄어요. 잠깐이었지만 분명 멈췄습니다. 첫날은 눈이 아니라 손부터예요. 태문의 미간이 꿈틀했어요. 손? 민우가 태문의 오른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태문이 움찔했어요. 누군가 자신의 손을 만진 게 얼마만인지 태문 스스로도 기억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민우는 놓지 않았어요. 아이의 작은 손이 태문의 크고 거친 손바닥을 이끌었습니다. 창가 쪽으로.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아침 햇빛이 태문의 손바닥 위에 내려앉았어요. 태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끝에 닿는 온기가 낯설었던 거죠. 오랫동안 어둠 속에만 있던 사람에게 햇빛의 온도는 거의 잊혀진 감각이었어요. 뭘 느끼세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태문이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대답하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햇빛 속에 놓여 있었죠.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서재 안에는 시계 소리와 두 사람의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태문이 겨우 한마디를 꺼냈어요. 따뜻하다. 그 네 글자가 나오기까지 태문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말을 삼키고 있었을까요? 민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따뜻함을 눈으로 보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태문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손바닥에서 팔을 타고 어깨를 지나서 눈 뒤쪽까지. 천천히요. 태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훈련이야? 네, 이게 시작이에요. 민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태문이 한숨을 내쉬었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습니다.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죠. 하나, 둘, 셋. 세라가 서재 문 앞에서 타이머를 켰어요. 초침이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3분. 서재 안은 숨소리만 가득했어요. 태문에 감긴 눈 위로 미세한 경련이 지나갔습니다. 손바닥에 온기가 팔을 타고 올라오는 걸 느끼는 건지 아닌 건지 태문 스스로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마에 잡혀있던 주름이 아주 조금 풀렸습니다. 됐어요. 민우가 태문의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훈련표를 꺼내 첫 번째 칸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죠. 태문이 의자에 다시 기대앉으며 중얼거렸어요. 웃기군. 하지만 나가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선글라스 아래로 태문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아주 잠깐 풀렸어요. 세라만이 그걸 봤죠. 세라가 조용히 휴대폰 메모장을 열어 기록했습니다. 첫째 날, 3분, 거부하지 않음. 세라의 손끝도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이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오래 곁을 지켜온 세라이기에 알 수 있었죠. 복도에서 상철이 팔짱을 끼고 서재 안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어요. 입안에서 혀를 굴리며 무언가를 계산하는 표정이었죠. 상철이 CCTV 담당 직원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오늘 서재 영상 따로 저장해도.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철이 돌아서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사위측근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지만 바로 전화를 걸지는 않았어요. 입꼬리를 올리며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죠.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주방에서 미경이 혼자 식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식당 한쪽에 모여 앉아 미경을 흘겨봤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시설에서 온 사람이 회장님 댁에서 밥을 해? 미경의 손이 멈췄습니다. 접시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대신 접시를 선반에 조용히 올려놓고 다음 접시를 집어들었습니다. 등이 곧았어요. 하지만 미경의 눈가에 얇게 물기가 번지고 있었죠. 저녁 창고에서 민우가 훈련표를 벽에 붙이고 있었어요. 테이프가 부족해서 바풀로 모서리를 눌러 붙였습니다. 미경이 들어와 민우의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닦아줬어요. 민우야, 우리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어. 미경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낮에 직원들에게 들은 말이 아직도 귓속에 맴돌고 있었죠. 민우가 미경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아이의 손이 작았지만 미경의 떨림을 감싸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래도 시작했잖아요. 민우가 웃었어요. 이가 빠진 자리가 드러나는 웃음이었지만 그 안에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미경은 그 웃음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고개를 돌려 들키지 않으려 했어요. 이모, 울지 마요. 민우가 미경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미경이 손등으로 눈을 훔치며 억지로 웃었어요. 안 울어. 눈에 뭐가 들어갔나 봐. 두 사람은 창고 바닥에 나란히 앉아 훈련표를 바라봤습니다. 12일치 빈칸 중 첫 번째 칸에만 동그라미가 하나 그려져 있었어요. 아직 11개의 빈칸이 남아 있었죠. 창고 밖으로 저택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건물 전체를 삼키듯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서재의 창가 커튼 사이로 새어나오는 가느다란 빗줄기 하나만은 아직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태문이 그 빛을 꺼달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걸 민우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훈련 둘째 날 밤이었습니다. 창고 한쪽에 깔린 낡은 이불 위에서 민우가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미경이 옆에 누워 뒤척이다가 민우를 돌아봤습니다. 잠이 안 와?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 우리 아빠 기억나요? 미경의 몸이 굳었어요. 천장을 보던 눈이 천천히 민우에게로 향했습니다. 갑자기 왜? 아빠가 안과 의사였어요. 미경이 상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불을 움켜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그걸 너가 어떻게 해?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아빠가 노트를 줬어요. 이 노트. 민우가 품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그 노트를 민우는 두 손으로 소중히 안고 있었어요. 마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아빠가 그랬어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한테 가장 먼저 해줘야 할 건 빛을 기억하게 해주는 거라고. 미경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우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미경도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시설 서류에는 부모 사망, 친척 부재라는 한 줄만 적혀 있었을 뿐이었죠. 그럼 너 아빠는 왜? 미경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노트를 펼쳐 첫 페이지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성인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빛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억으로 보는 거다. 미경이 그 글씨를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민우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있는 종이였어요. 미경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죠. 민우야, 이 노트가 너 아빠 거였구나. 민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한번 크게 들썩였다가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아빠가 끝까지 다 쓰지 못했어요. 뒷부분은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채우고 있어요. 미경이 민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의 등을 토닥이는 손만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세라를 복도에서 만났습니다. 세라가 커피잔을 들고 걸어가다 민우를 보고 멈춰 섰어요. 어젯밤에 잠 못 잤지? 민우의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거든요. 민우가 고개를 저으며 물었습니다. 세라 누나, 회장님이 가장 피하는 물건이 뭐예요? 세라가 걸음을 멈추고 민우를 내려다봤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가족 사진. 민우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왜요? 세라가 복도 끝을 살피며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눈이 안 보이기 전에 가족들이 다 떠났어. 아들은 해외로 갔고, 딸은 사위 편을 들었고, 부인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눈이 안 보이니까 떠난 게 아니라 떠나고 나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야. 민우가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지만 아이는 그 감정을 삼켰어요. 회장님은 실명보다 희망을 더 무서워해. 기대했다가 또 혼자 남을까봐. 세라가 민우의 머리를 한번 쓸어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 회장님 마음의 문은 억지로 열면 더 굳게 닫혀. 민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정원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민우가 미경과 함께 정원에 나왔어요. 잡초가 허리까지 자란 정원은 오랫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은 티가 역력했습니다. 분수대 주변에는 낙엽이 두껍게 쌓여 있었고 산책로 돌판 사이로 이끼가 끼어 있었죠. 민우가 장갑을 끼고 잡초를 뽑기 시작했어요. 미경이 옆에서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었습니다. 여기 왜 치우는 거야? 미경이 땀을 닦으며 물었어요. 빛이 들어오는 길을 만들어야 해요. 민우가 잡초를 한 움큼 뽑아 던지며 대답했습니다. 정원 한가운데서 서재 창문까지 햇빛이 막히지 않고 곧장 들어올 수 있는 길. 민우는 그걸 만들고 있었어요. 2시간쯤 지났을까? 정원 한쪽에 좁지만 깨끗한 길이 생겼습니다. 오후의 햇빛이 그 길을 따라 서재 창문까지 비스듬히 닿고 있었어요. 민우가 손바닥에 흙을 털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재 창문 너머로 커튼 사이에 태문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어요. 3번째 훈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민우가 서재에 들어서자 태문이 먼저 말했어요. 바깥에서 뭔 짓을 했지. 소리가 들렸다. 정원을 좀 치웠어요. 왜? 회장님이 나오실 때를 대비해서요. 태문이 코웃음을 쳤어요. 내가 정원에 나갈 일은 없어. 아직은요. 민우가 태문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태문의 거부가 약했어요. 손을 빼려는 신용은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민우가 태문의 손바닥을 다시 창가로 가져갔습니다. 오늘은 창문을 살짝 열어두었어요. 바람이 태문의 손등 위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바람 소리부터 기억해 보세요. 태문이 움찔했어요. 바람의 감촉이 피부 위에 닿는 순간 태문의 숨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었죠. 바람에도 색이 있다고 아빠가 그랬어요. 따뜻한 바람은 노란색이고 차가운 바람은 파란색이래요. 태문이 아무 말 없이 바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선글라스 아래로 입술이 미세하게 벌어졌어요. 내가 왜 너 말을 듣는지 모르겠군. 태문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우가 태문의 손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10억 때문이 아니라 회장님이 살아야 해서요. 태문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서재 안을 가득 채웠어요. 태문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세라가 문 밖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타이머의 숫자가 3분을 넘기고 있었지만 아무도 멈추라고 하지 않았죠. 같은 시각 상철이 저택 뒤편 주차장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미경이라는 여자, 전과 기록 있습니다. 사기 전과 한 건. 전화기 너머에서 누군가 지시를 내렸어요. 상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상철이 주방으로 향했어요. 미경이 혼자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철이 미경 앞에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정미경 씨, 당신 과거 다 알고 있어. 미경의 손에서 국자가 미끄러졌습니다. 국물이 바닥에 튀었지만 미경의 눈은 상철이 내민 봉투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시설 아이 데리고 회장님 댁에 들어온 것도 다 계획이지? 솔직히 말해. 아닙니다. 전 그냥. 미경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상철이 한 발짝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서류가 회장님 손에 들어가면 당신과 그 애는 오늘 당장 쫓겨나. 아니, 경찰이 올 수도 있어. 미경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싱크대를 잡고 겨우 서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 주머니 안에 계약서를 움켜쥐었죠. 상철이 돌아선 뒤 미경은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국물이 번진 바닥 위에서 미경의 눈물이 소리 없이 떨어졌어요. 그날 저녁 세라가 저택 뒷문에서 미경을 만났습니다. 미경의 눈이 부어 있는 걸 본 세라가 걸음을 멈췄어요. 실장이 뭐라고 했어요? 미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죠. 세라가 주위를 살피더니 미경에게 바짝 다가섰어요. 오 실장, 어딘가에 전화하는 거 들었어요. 사위 쪽 사람이랑 통화하더라고요. 미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단순히 당신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세라가 미경의 손을 한번 꼭 잡아줬습니다. 미경의 떨림이 세라의 손바닥에도 전해졌어요. 조심해요. 그리고 민우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요.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창고로 돌아온 미경은 민우가 잠든 모습을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민우의 품에는 여전히 그 낡은 노트가 안겨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것. 미경이 이불을 민우의 어깨까지 끌어올려줬습니다. 민우가 잠꼬대를 했어요. 아빠, 나 잘하고 있지? 미경이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고 이를 악물었어요. 밤이 깊어가는 서재에서 태문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책상 위를 더듬어 가족사진 서랍으로 향했어요.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액자 유리 위를 천천히 훑었어요. 하지만 태무는 액자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어둔 채 그대로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열려있는 서랍, 닫지 않은 서랍. 그것만으로도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넷째 날 아침 민우가 서재 문을 열었을 때 태무는 이미 창가 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책상 뒤에 웅크리듯 앉아있던 태문이 스스로 자리를 옮긴 거였어요. 민우는 그걸 알아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에서 커다란 종이를 꺼내 벽에 붙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태문이 종이가 벽에 붙는 소리를 듣고 물었습니다. 훈련 칠판이에요. 3단계로 나눠놨어요. 민우가 매직펜 뚜껑을 열며 설명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빛, 두 번째는 온도, 세 번째는 윤곽이에요. 태문이 팔짱을 끼며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의사도 못 고친 걸 12살짜리가 단계를 나눠? 의사는 눈만 봤잖아요. 저는 감각부터 깨우는 거예요. 태문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어요. 비웃음이었는지 감탄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팔짱을 풀고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건 민우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됐다는 뜻이었죠. 민우가 칠판 첫 번째 칸에 빛 감각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었어요. 눈을 감고도 빛을 느낄 수 있다. 오늘은 게임을 할 거예요. 게임? 태문의 미간이 꿈틀했습니다. 제가 빛을 비출게요. 회장님은 빛이 어느 쪽에서 오는지 맞히면 돼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민우가 작은 손거울을 꺼내 창가빛을 반사시켰어요. 거울에서 튕겨나온 빗줄기가 태문이 왼쪽 볼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쪽이에요? 태문이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선글라스 아래에서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오른쪽. 틀렸어요. 민우가 훈련표에 X를 그렸습니다.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어요. 태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표정이었죠. 입술을 꾹 다물더니 턱을 치켜들었어요. 다시 해. 민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걸 기다렸다는 듯이 거울 각도를 바꿔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빛을 비췄어요. 어느 쪽이에요? 태문이 이번에는 더 오래 집중했습니다. 눈꺼풀 위로 미세한 온기가 느껴지는 쪽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오른쪽. 맞았어요. 민우가 체크표에 동그라미를 그리며 손뼉을 쳤습니다. 태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선글라스 아래로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어요. 세라가 문 밖에서 그 장면을 보며 입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웃음이 새어나올 뻔했거든요. 다섯째 날 민우는 새로운 훈련 도구를 가져왔습니다. 작은 레몬 하나였어요. 민우가 태문의 손에 레몬을 올려놓았습니다. 태문의 손가락이 울퉁불퉁한 표면을 더듬었어요. 이게 뭐지? 맡아보세요. 태문이 레몬을 코끝에 가져갔습니다. 새콤한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태문의 눈꺼풀이 한번 크게 떨렸습니다. 레몬이군. 향이 색으로 보이면 어떤 색이에요? 태문이 멈칫했어요. 어이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지만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노랑 같아. 민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맞아요. 레몬은 노란색이에요. 회장님, 코가 색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태문이 레몬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노란색. 오랫동안 잊고 있던 색이었어요. 손가락이 레몬 표면 위를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색깔을 만지고 있다는 듯이. 그날 태문은 훈련이 끝난 뒤에도 레몬을 책상 위에 두었어요. 치우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날 민우가 태문에게 미션을 냈어요. 오늘은 커튼을 5cm만 올려주세요. 태문의 손이 멈췄습니다. 내가 왜? 회장님이 직접 빛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해드리는 게 아니라. 태문이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커튼 끈 위에 얹혀졌지만 당기지를 못했어요. 민우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문 옆에 서서 조용히 기다렸죠. 1분이 지났어요. 2분이 지났습니다. 태문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커튼이 올라갔습니다. 5cm. 그 작은 틈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서재 바닥에 빗줄기 하나가 길게 누웠습니다. 먼지 입자들이 빛 속에서 반짝이며 떠다녔어요. 복도를 지나던 직원 2명이 멈춰 섰습니다. 서재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걸 처음 본 거였거든요. 서로 눈을 마주치며 할 말을 잃었어요. 세라가 그 장면을 휴대폰 메모장에 기록했습니다. 여섯째 날, 회장님이 직접 커튼을 올림. OCM. 적는 손이 떨렸어요. 이건 작은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몇 달 동안 닫혀있던 문이 처음으로 열린 거였으니까요. 7째 날 오후 민우가 태문을 정원으로 안내했어요. 태문이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바람이 태문의 얼굴을 스쳤어요. 태문의 발이 멈췄습니다. 바깥 냄새가 다르군. 민우가 태문의 팔을 잡고 산책로 위로 안내했어요. 어제 민우와 미경이 정리해둔 햇빛이 곧장 닿는 그 길이었습니다. 발밑에 돌이 있어요. 천천히요. 태문이 발끝으로 돌의 질감을 느끼며 한 발짝씩 내딛었어요. 울퉁불퉁한 돌, 매끈한 돌, 이끼가 살짝 낀 돌. 발바닥에 전해지는 감촉이 하나하나 다르다는 걸 태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여기 서보세요. 여기가 빛이 제일 잘 닿는 자리예요. 민우가 태문을 정원 한가운데 세웠어요. 오후의 햇빛이 태문의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태문이 선글라스 너머로 눈을 감았어요. 얼굴 전체에 퍼지는 온기를 오래도록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 멀리서 새가 우는 소리, 분수대 근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태문의 귀가 하나하나 소리를 분리해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시끄러웠나? 태문이 중얼거렸어요. 민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래 이랬어요. 회장님이 안 들으셨던 거예요. 태문은 대답 대신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지팡이 없이. 민우가 깜짝 놀라 태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태문이 손짓으로 막았어요. 잠깐만. 태문이 혼자서 두 발짝을 더 걸었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어요. 발끝이 돌을 더듬고 바람이 방향을 알려주고 있었죠. 세라가 현관문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몇 달 동안 서재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않던 사람이 정원을 걷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택 뒤편 사무실에서 상철이 직원 3명을 불러 모았어요. 책상 위에는 민우가 만든 훈련 칠판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봐. 저 애가 회장님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겠어? 직원 한 명이 사진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훈련이라고 하던데요. 훈련이 아니라 최면이야. 시설 출신 애가 회장님 정신을 흔들어 놓고 있는 거라고. 상철이 사진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소문을 퍼뜨려. 민우가 회장님한테 이상한 약을 먹인다고. 직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망설이는 기색이 보였지만 상철의 눈빛이 그 망설임을 잘라냈습니다.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도 정리야.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주방에서 사고가 일어났어요. 미경이 냄비를 들어 올리는데 뒤에서 누군가 팔꿈치를 쳤습니다. 끓는 물이 미경의 팔 위로 쏟아졌어요. 미경이 비명을 삼키며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피부가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미경은 이를 악물고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뒤에 서 있던 직원이 시치미를 뚝 떼며 지나갔죠. 아이고, 미끄러웠나 보네. 민우가 주방으로 달려왔습니다. 미경의 팔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모 팔이. 괜찮아. 그냥 좀 뜨거웠을 뿐이야. 미경이 억지로 웃으며 민우의 머리를 쓸어넘겼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눈은 미경의 팔 위에 번진 붉은 자국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민우가 미경의 손을 잡고 세라에게 데려갔습니다. 세라가 구급상자를 꺼내 미경의 팔에 연고를 발라줬어요. 일부러 그런 거 맞죠? 세라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경이 고개를 돌렸어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죠. 민우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작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누나, 부탁이 있어요. 민우가 세라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주세요. 누가 언제 뭘 했는지. 세라가 민우를 내려다봤어요. 12살 아이의 눈이 그 순간만큼은
얼음보다 단단했습니다. 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밤, 민우는 창고에서 훈련표를 꺼내봤습니다. 7칸 중 6칸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어요. 남은 칸은 6개. 민우가 노트를 반으로 접어 목에 걸 수 있도록 끈을 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품에 넣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몸에 지니고 다녀야 했죠. 노트가 민우의 가슴 위에 놓였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적힌 그 노트가 심장 바로 위에서 가볍게 들썩거렸어요. 서재에서는 태문이 밤늦도록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다시 가족사진 서랍으로 향했어요.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액자를 꺼냈어요. 손가락이 유리 위를 천천히 훑쳤습니다. 볼 수 없는 얼굴들을 손끝으로 더듬고 있었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태문이 액자를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하지만 서랍을 잠그지는 않았어요. 열쇠가 책상 위에 놓인 채 남겨졌습니다. 7째 날이었습니다. 민우가 서재 문을 열었을 때 태문은 이미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커튼이 어제보다 조금 더 올라가 있었습니다. 10cm쯤. 태문이 스스로 올린 건지 바람에 밀린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민우는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회장님, 오늘은 좀 다른 걸 해볼게요. 민우가 태문 앞에 섰습니다. 손거울을 꺼내 창가빛을 반사시켰어요. 빗줄기가 태문의 얼굴 위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빛이 움직이는 걸 느껴보세요. 태문이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선글라스 아래로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거울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움직였어요.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어요. 태문의 고개가 움직였습니다. 빛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아주 느리게 하지만 분명하게 고개가 돌아갔어요. 민우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빛이 보이세요? 태문이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입술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졌습니다. 손가락이 팔걸이 위에서 떨리고 있었죠. 뭔가 얇은 밝음이 스친 것 같다. 민우가 즉시 훈련표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7째 날. 첫빛 감지. 글씨가 삐뚤어졌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쓸 수가 없었죠. 하지만 민우는 개의치 않고 동그라미를 크게 그렸습니다. 태문이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착각이다. 원래 그런 거야.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민우를 비웃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이었다면 코웃음부터 쳤을 텐데 태문의 목소리에서 조롱이 사라져 있었어요. 세라가 문 밖에서 타이머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화면에 찍힌 시간은 3분 27초. 3분을 넘겼는데도 태문이 멈추라고 하지 않은 건 처음이었어요. 세라가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3분 초과. 거부 없음. 빛 감지 가능성. 세라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훈련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 처음으로 빛의 존재를 인정한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상철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서재 안을 응시하는 상철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입안에서 혀를 굴리며 무언가를 계산하는 표정이었죠. 상철이 몸을 돌려 자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 사위측근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이대로면 회장님이 변합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변하면 안 되지. 상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아이를 제거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전화가 끊어진 뒤 상철은 한참 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같은 시각
세라가 복도를 지나다 상철의 사무실 앞에서 발을 멈췄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상철의 목소리가 귀에 걸렸습니다. 아이를 제거해야 합니다. 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세라가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지만 상철의 통화는 이미 끝난 뒤였어요. 세라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늦었지만 통화가 끝나기 직전 마지막 몇 마디는 담겼을 수도 있었어요. 세라가 휴대폰을 주머니 깊숙이 넣으며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울리고 있었어요. 오후 상철이 CCTV 담당 직원을 불렀습니다. 금고 근처 경보 시스템 테스트 한번 해봐.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테스트요? 갑자기요? 내가 시키면 하는 거야. 날짜는 내가 정할 테니까 대기하고 있어. 직원이 불안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철이 직원의 어깨를 한번 두드리며 웃었어요. 그 웃음이 직원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죠. 저녁 무렵 저택 정원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 자녀 서너 명이 민우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야, 너 사기꾼이라며? 키가 큰 아이가 민우의 가슴에 매달린 노트를 가리켰습니다. 그 노트가 최면 노트래. 우리 아빠가 그랬어. 민우가 노트를 손으로 감싸 안았어요. 최면 아니야. 이건 우리 아빠가 쓴 거야. 거짓말. 시설애가 아빠가 어딨어. 아이가 민우의 노트를 잡아챘습니다. 민우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두 손으로 움켜쥐었지만 아이 셋이 달려들자 힘이 밀렸어요. 돌려줘.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노트를 머리 위로 들어올리며 놀렸어요. 잡아봐, 사기꾼. 민우가 이를 악물고 뛰어올랐지만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민우가 노트를 낚아채 품에 안고 뒤돌아 뛰기 시작했어요. 정원을 가로질러 현관을 지나 계단을 올라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이 뒤쫓았지만 민우가 옥상 문을 닫아버렸어요. 등을 문에 기대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 위의 노트가 심장 박동에 맞춰 들썩거렸어요. 민우가 노트를 펼쳐봤습니다. 다행히 찢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글씨가 그대로 남아있었죠. 민우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주방에서 소란을 들은 미경이 민우를 찾아 뛰어나왔어요. 계단을 오르다 발이 걸려 무릎을 부딪혔지만 일어나 다시 뛰었습니다. 옥상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미경은 숨이 턱까지 차 있었어요. 민우야, 괜찮아? 문 너머로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이모. 노트 안 찢어졌어요. 미경이 문에 이마를 기대며 눈을 감았어요. 아이가 걱정하는 건 자기 몸이 아니라 노트였습니다. 미경의 입술이 떨렸지만 억지로 웃는 목소리를 만들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내려와. 이모가 여기 있어. 서재에서는 태문이 창가에 앉아 먼 곳의 소란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고함 소리, 뛰어다니는 발소리, 문이 닫히는 소리. 태문의 손가락이 팔걸이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어요. 민우는 어디 있나? 태문이 먼저 물었습니다. 세라가 깜짝 놀라 태문을 바라봤어요. 태문이 민우의 이름을 먼저 부른 건 처음이었거든요. 확인해 볼게요, 회장님. 세라가 서재를 나서며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녹음 파일이 들어있는 그 휴대폰을. 세라가 서재 밖으로 나오자 상철과 마주쳤어요. 상철이 세라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딜 가나 윤비서? 민우 찾으러요. 세라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상철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그 애한테 너무 정주지 마. 오래 있을 애가 아니니까. 세라가 아무 말 없이 상철을 지나쳐 걸었어요. 등 뒤에서 상철의 시선이 꽂히는 게 느껴졌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 서재에서 태문이 세라를 불렀어요.
실장이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은데. 세라가 태문 앞에 섰습니다.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얼굴에 드러났어요. 회장님, 실장이 뭔가 꾸미고 있어요. 태문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증거가 있나? 세라가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졌어요. 녹음 파일. 하지만 마지막 몇 마디만 담긴 불완전한 증거였습니다. 곧 나옵니다. 세라가 대답했어요.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태문이 고개를 돌려 창가를 향했어요. 커튼 사이로 달빛이 가느다란 줄기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12일이라고 했지. 태문이 중얼거렸어요. 절반이 지났군. 민우의 훈련표가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12칸 중 7칸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어요. 남은 5칸이 어둠 속에서 하얗게 빛나고 있었죠. 그 빈칸들을 채울 시간은 줄어들고 있었고 상철의 계획은 점점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8째 날 아침 태문의 책상 위에 서류 한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철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했어요.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태문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상철이 서류를 태문 앞으로 밀었어요. 민우라는 아이가 금고 근처를 서성이는 게 CCTV에 찍혔습니다. 태문의 손가락이 팔걸이 위에서 멈췄어요. 금고? 네. 새벽 시간대에 2번이나요. 훈련 핑계로 저택 구조를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상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독이 묻어 있었어요. 태문이 손을 뻗어 서류를 만졌습니다. 읽을 수 없는 눈으로 종이를 훑는 척했지만 손끝에 전해지는 건 종이의 질감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상철이 2번째 서류를 꺼내 태문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전문가 소견서입니다. 민우의 훈련 방식이 최면, 유도 기법과 유사하다는 내용이에요. 태문의 미간이 깊게 주름졌어요. 손가락이 서류 위를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가짜 진단서라는 증거는? 태문이 물었어요. 진단서는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이름으로 발행된 겁니다.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상철의 대답에는 빈틈이 없었어요. 태문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서류를 만지던 손이 천천히 내려왔어요. 일단 여기 놔둬. 상철이 고개를 숙이며 서재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상철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 시각 민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정원에서 오늘의 훈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돌 위에 작은 화분 3개를 올려놓고 태문이 향으로 꽃 종류를 맞히는 게임을 설계했어요. 장미, 라벤더, 국화. 민우가 화분 위치를 바꿔가며 순서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식당에서 직원들이 민우를 피했습니다. 어제까지 무관심하던 시선이 오늘은 노골적인 경계로 바뀌어 있었어요. 민우가 식판을 들고 빈자리를 찾았지만 자리에 앉으려 할 때마다 누군가 가방을 올려놓거나 의자를 당겼어요. 결국 민우는 식당 구석 바닥에 앉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미경이 주방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국자를 내려놓고 식당으로 나갔습니다. 이 아이한테 왜 이래요? 자리가 없으면 제가 비켜줄 테니까 앉혀주세요. 직원 한 명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어요. 사기꾼이랑 같이 앉기 싫어서 그래요. 미경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뭘 사기쳤다고 그래요? 미경이 목소리를 높이자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미경에게로 쏠렸어요. 하지만 누구도 미경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군거림이 더 커졌죠. 시설에서 온 애가 회장님한테 약을 먹인다면서 최면 건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 여자도 전과가 있대. 미경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식판을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일어나 미경의 손을 잡았어요. 이모 괜찮아요. 가요.
민우가 미경을 이끌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미경의 어깨가 잘게 떨리고 있었어요. 민우는 그 떨림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어요. 오후 민우가 훈련을 위해 서재로 갔을 때 방 안의 공기가 달랐습니다. 태문이 평소와 다른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등이 곧게 세워져 있었고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민우. 태문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부드러움이 빠져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너 새벽에 금고 근처에 갔냐? 민우의 눈이 커졌어요. 금고요? 아니요, 전 가본 적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태문의 목소리에 칼날이 서 있었습니다. 민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진짜예요, 회장님. 저는 새벽에 창고에서 잤어요. 이모한테 물어보세요. 태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글라스 너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가 있었어요.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였죠. 내 훈련이라는 게 최면이라는 보고서도 올라왔다. 민우의 입술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졌습니다. 대답할 말을 찾으려 했지만 머리가 하얗게 비어버렸어요. 회장님,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하는 건 빛을 기억하게 하는 거지 최면이 아니에요. 증거가 있냐? 태문이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민우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증거. 12살짜리 아이에게 증거란 게 뭐가 있을까요? 증거로 보여드릴게요. 12일째예요.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태문이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서재를 채웠어요. 12일 기다릴 이유가 없다. 태문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훈련은 오늘부로 중단이야. 민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민우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문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어요. 민우의 손이 커튼 끈을 만졌습니다. 태문이 며칠 전 직접 올렸던 그 커튼. 민우가 천천히 말했어요. 회장님이 이 커튼을 올렸을 때 손이 떨렸잖아요. 태문의 손가락이 꿈틀했습니다. 그 떨림은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기대해서 떨린 거예요. 민우의 목소리가 서재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닫힌 건 눈이 아니라 문이에요, 회장님. 제발 그 문을 다시 닫지 마세요. 태문의 입술이 떨렸어요. 한순간 선글라스 아래로 뭔가 번지는 것 같았지만 태문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나가. 낮은 목소리였어요.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더 말하고 싶었지만 태문의 등이 벽처럼 단단하게 서 있었습니다. 민우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서재 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태문이 혼자 남은 서재에서 손을 뻗어 커튼 끈을 잡았습니다. 내릴까 말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가 풀렸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결국 태문은 손을 빼며 방문을 잠갔습니다. 커튼은 올라간 채로 남아 있었어요. 내리지 못한 거였습니다. 내리지 않은 게 아니라 내릴 수 없었던 거였죠. 복도에서 상철이 닫힌 서재 문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어요. 1단계 완료. 다음은 물증. 직원 식당에서는 민우의 빈 식판이 구석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치우지 않았어요. 미경이 그 식판을 가져다 씻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저택 위로 구름이 달을 가렸어요. 며칠째 맑았던 하늘이 처음으로 어두워졌습니다. 9째 날 새벽 저택 전체에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비. 날카로운 소리가 복도를 타고 서재까지 밀려들었어요. 잠들어 있던 직원들이 하나둘 뛰어나왔습니다. 경비원 둘이 무전기를 들고
금고 쪽으로 달렸어요. 금고 앞에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잠옷 차림이었어요. 맨발이었고 눈이 반쯤 풀려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찾다가 길을 잘못 든 게 분명했지만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의심스러웠어요. 경비원이 민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절도 미수, 움직이지 마. 민우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양쪽 팔이 경비원의 손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 화장실 가려고. 금고 앞에서 화장실 핑계야? 경비원이 민우를 끌어당겼어요. 민우의 작은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맨발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미끄러졌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민우의 창백한 얼굴이 어둠 속에서 번쩍였습니다. 역시 사기꾼이었어. 시설애가 금고를 노린 거야. 처음부터 수상했다니까. 수군거림이 벌떼처럼 퍼졌어요. 민우가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들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어요. 직원들의 눈에 동정은 없었습니다. 경멸과 확신만이 가득했죠. 아니에요. 저는 금고에 볼 일 없어요. 민우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경보음이 민우의 목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미경이 잠옷 차림으로 뛰어왔어요. 복도를 달려오다 슬리퍼가 벗겨졌지만 맨발로 뛰었습니다. 아이 아니에요. 이 애는 자고 있었어요. 미경이 경비원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밀려났어요. 경비원의 팔꿈치가 미경의 어깨를 쳤고 미경이 벽에 등을 부딪히며 주저앉았습니다. 미경 씨, 빠지세요. 이건 보안 사안입니다. 상철의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어요. 상철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사람치고는 너무 단정한 차림이었어요. 셔츠 단추가 하나도 어긋나지 않았고 머리카락도 흐트러지지 않았죠. 서재에서 소란을 들은 태문이 지팡이를 짚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세라가 태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태문이 손짓으로 밀어냈어요. 무슨 일이야? 태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멈췄어요. 회장님, 민우가 금고 앞에서 적발됐습니다. 상철이 태문 앞에 서며 말했어요. 목소리에 안타까움을 흉내낸 톤이 실려 있었습니다. 경보가 울렸고 CCTV에도 찍혀 있습니다. 태문이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등에 핏줄이 올라왔습니다. 민우가 경비원에게 끌려가면서 태문을 향해 소리쳤어요. 회장님, 저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태문의 입술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졌습니다.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태문은 삼켜버렸어요. 그만해. 태문이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한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민우에게인지 상철에게인지 자기 자신에게인지. 태문이 몸을 돌려 서재로 향했습니다. 지팡이가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만 남았어요. 그 뒷모습을 민우가 끌려가면서 바라봤습니다. 태문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민우가 경비실로 끌려가는 동안 가슴에 매달린 노트가 끈에서 풀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우가 몸을 비틀어 주우려 했지만 경비원의 손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노트, 제 노트요. 민우의 외침이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상철이 바닥에 떨어진 노트를 집어들었어요. 너덜너덜한 표지를 한번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게 최면 노트냐? 상철이 노트를 펼쳤어요.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와 아버지의 반듯한 글씨가 뒤섞인 페이지가 보였습니다. 상철은 그 첫 페이지를 잡더니 한 번에 찢어버렸어요. 지익.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렸습니다. 민우의 몸이 경련하듯 떨렸어요. 안 돼. 민우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비원의 손을 뿌리치려 발버둥 쳤지만 12살 아이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상철이 두 번째 페이지를 찢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아버지의 글씨가 적힌 페이지들이 종이 조각이 되어 바닥에 흩어졌어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입을 꽉 다문 채 눈에서만 물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건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아버지의 흔적이 눈앞에서 찢어지는 걸 보는 아이의 무력함이었어요. 세라가 복도 끝에서 뛰어왔습니다. CCTV 원본 확보했어요. 세라가 손에 USB를 들고 소리쳤어요. 상철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금고 경보가 조작된 거예요. 원본을 보면 세라가 USB를 들어 올리는 순간 상철이 세라의 손목을 잡아챘어요. 세라가 비명을 삼키며 손목을 빼려 했지만 상철의 소나기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윤비서, 허가 없이 CCTV에 접근하면 징계야. 나요. 세라가 몸을 비틀었습니다. 실랑이 끝에 세라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액정이 거미줄처럼 갈라졌습니다. 녹음 파일이 들어있던 그 휴대폰이 세라가 바닥에 쪼그려 앉아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이 깜빡이다 꺼졌습니다. 세라의 손이 떨렸어요. 상철이 세라를 내려다보며 낮게 웃었습니다. 조용히 해. 다 끝난 거야. 서재에서 태문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다 필요 없어.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다 나가. 태문의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분노도 슬픔도 실망도 아닌 그냥 텅 빈 목소리였습니다. 세라가 고개를 들어 서재 쪽을 바라봤어요. 태문이 문 앞에 서서 지팡이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선글라스 아래로 얼굴이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경비실에서 풀려난 민우가 미경에게 달려갔습니다. 미경이 민우를 끌어안았어요. 아이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미경의 귀에 속삭였어요. 이모, 우리 떠나자.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민우의 등을 토닥였어요. 미경이 창고로 가서 짐을 쌌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비닐봉지 하나에 들어갈 만큼이었어요. 옷 두 벌과 칫솔, 그리고 민우가 바닥에서 주워 모은 찢어진 노트 조각들. 민우가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비닐봉지에 넣는 모습을 미경은 차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밖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비가 왔는지 모를 만큼 갑작스러운 비였습니다. 민우가 현관 앞에 서서 신발끈을 묶었어요. 젖은 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끈을 메었습니다. 물이 얼굴 위로 흘러내렸지만 비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상철이 나왔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은 민우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시설 애주제에 회장님을 속이려 했으니까 이 정도면 싼 거야. 민우가 고개를 들어 상철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이의 눈이 빗줄기 너머로 상철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상철이 잠깐 움찔했지만 코웃음을 치며 현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경이 전화를 걸어 택시를 불렀어요. 민우의 어깨에 자기 외투를 벗어 덮어줬습니다. 추우면 안 돼. 미경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모가 더 추울 텐데. 두 사람은 폭우 속에서 택시를 기다렸습니다. 저택의 불빛이 등 뒤에서 희미하게 비쳤어요. 민우가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재 창문의 커튼은 여전히 올라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태문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재에서 태문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앞에 해임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철이 올려둔 서류였죠. 미경과 민우를 정식으로 퇴거시키는 문서. 태문이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으로 도장의 무게를 느꼈어요. 익숙한 무게.
수십 년간 수많은 결정을 내릴 때마다 쥐어온 그 도장. 하지만 태문의 손이 멈췄어요. 도장을 쥔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 민우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다친 건 눈이 아니라 문이에요, 회장님. 태문이 도장을 서류 위에 가져갔습니다. 1cm. 종이 위로 도장이 내려가다가 멈췄어요. 태문이 도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찍지 못했어요. 밖에서 택시 경적이 울렸습니다. 태문은 그 소리를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서재 창문 너머로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던 빛은 사라지고 어둠만이 다시 서재를 채우고 있었어요. 택시가 떠났습니다. 빗소리가 저택을 삼킨 뒤 남은 건 고요뿐이었어요. 직원들은 각자 방으로 돌아갔고 상철은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세라는 깨진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복도 끝에 서 있었어요. 서재 안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태문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의자에 등을 기대지도 않은 채 허리를 고추 세우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자세 같았지만 이제 서재 문을 열고 들어올 사람은 없었어요. 태문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책상 위를 더듬어 커튼 끈을 찾았어요. 손가락이 끈에 닿았습니다. 잡았어요. 하지만 당기지 못했습니다.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한 채 태문의 손이 끈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며칠 전 민우가 말했죠. 회장님이 이 커튼을 올렸을 때 손이 떨렸잖아요. 태문의 손이 끈에서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무릎 위에 힘없이 떨어졌어요. 발밑에 뭔가가 밟혔습니다. 태문이 발끝으로 더듬었어요. 종이였습니다. 찢긴 노트 페이지 한 조각이 바닥에 남아 있었어요. 상철이 찢어버린 민우의 노트에서 떨어진 조각이었죠. 태문이 몸을 숙여 주우려다 발로 밀어냈습니다. 종이 조각이 책상 아래로 굴러 들어갔어요. 태문이 다시 등을 세우고 앉았습니다.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책상 서랍 쪽으로. 가족 사진이 들어있는 서랍. 며칠 전부터 잠그지 않고 두었던 그 서랍을 더듬었습니다. 손가락이 서랍 손잡이에 닿았어요. 당겼습니다. 서랍이 열렸어요. 태문의 손이 액자를 더듬었습니다. 깨진 유리 위로 손가락이 천천히 미끄러졌어요. 볼 수 없는 가족의 얼굴을 손끝으로 읽으려는 것처럼. 하지만 태문의 손이 갑자기 멈췄어요. 손가락을 액자에서 떼더니 서랍을 그대로 닫아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돌렸어요. 딸깍. 그 소리가 서재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다시 잠근 거였어요. 며칠 동안 열어두었던 서랍을 태문이 스스로 다시 잠갔습니다. 태문의 손이 책상 위를 더듬어 다른 것을 찾았어요. 세라의 깨진 휴대폰이었습니다. 상철과의 몸싸움 때 바닥에 떨어진 뒤 누군가 책상 위에 올려둔 거였죠. 태문의 손가락이 깨진 액정 위를 훑었어요. 유리 조각의 날카로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태문이 잠시 휴대폰을 쥐고 있다가 손을 뗐어요. 난 또 믿을 뻔했어. 태문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죠.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태문이 바로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마치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닿는 걸 견딜 수 없다는 듯이. 태문이 수표책을 꺼냈어요. 처음 민우와 내기를 걸 때 꺼냈던 그 수표책. 손끝으로 페이지를 넘기며 빈 수표 한 장을 찾았습니다. 펜을 더듬어 쥐고 10억이라는 숫자를 쓰려 했어요. 하지만 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태문의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글씨를 쓸 수 없는 떨림이었어요. 태문이 수표를 움켜쥐더니 한 번에 찢어버렸습니다. 찢긴 수표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민우의 찢긴 노트 조각 위에
태문에 찢긴 수표 조각이 겹쳐 떨어졌습니다. 밖에서 택시 경적이 한 번 더 울렸어요. 아마 다른 택시였을 겁니다. 하지만 태문은 그 소리에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택방, 폭우 속에서 민우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택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민우가 저택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재 창문에 커튼이 보였어요. 올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태문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죠. 민우의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봉지 안에 찢긴 노트 조각들이 빗물에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번지고 있었어요. 잉크가 빗물과 섞여 흐려지고 있었죠. 민우가 봉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비를 막으려고, 아버지의 글씨를 지키려고. 하지만 비는 멈추지 않았어요. 미경이 민우의 어깨에 외투를 덮어줬습니다. 이미 흠뻑 젖은 외투였지만 미경은 자기 몸보다 민우를 먼저 감쌌어요. 택시 곧 온다. 조금만 참아. 미경의 목소리가 비소리에 묻혔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서재 안에서 세라가 문을 두드렸어요. 회장님, 대답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녹음 파일을 들어보셔야 해요. 상철 실장이 잠겨 있으니까 들어오지 마. 태문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어요.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세라가 문손잡이를 잡아당겨봤지만 잠겨 있었어요. 세라가 주머니에서 깨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려 했지만 액정이 깜빡이다 다시 꺼졌어요. 회장님, 제발. 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세라가 돌아서자 복도 끝에 상철이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어 세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윤비서. 상철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승리감이 묻어 있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세라가 상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라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깨진 휴대폰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지만 그 안에 담긴 증거는 살아있는지 알 수 없었죠. 상철이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어요. 서재 안에서 태문이 혼자 남았습니다. 태문이 손으로 책상 가장자리를 잡았어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세게, 더 세게. 손톱이 나무 표면을 긁었어요. 끼익 하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손톱 끝이 갈라졌어요. 통증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타고 올라왔지만 태문은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선 태문이 바닥을 걸었어요. 맨발이었습니다. 발바닥 아래에서 날카로운 감촉이 느껴졌어요. 아까 떨어뜨린 유리 조각이었습니다. 태문이 발을 멈추지 않았어요. 한 발짝 더 걸었습니다. 유리가 발바닥을 찔렀지만 태문은 신발을 찾지 않았어요. 통증을 느끼는 게 차라리 나았을 겁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보다. 태문이 창가 앞에 섰습니다. 빗소리가 창문 너머에서 쏟아지고 있었어요. 빛은 필요 없어. 태문이 말했습니다. 스스로 어둠을 선택하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가 벽에 부딪혀 서재 안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태문의 말을 태문 자신에게 되돌려주듯이 태문의 손이 다시 커튼 끈을 향했어요. 이번에는 내리려고, 빛을 차단하려고 손가락이 끈에 닿았습니다. 잡았어요. 하지만 당기지 못했습니다. 태문의 손이 끈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내려야 하는데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커튼은 올라간 채로 남았어요. 밖에서 쏟아지는 빗줄기 사이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서재 바닥 위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태문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창가 아래
차가운 바닥 위에 등을 벽에 기대고 무릎을 세우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빗소리만이 서재를 채웠어요. 저택 밖에서는 택시 한 대가 폭우를 뚫고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뒷좌석 창문에 민우의 작은 얼굴이 비쳤어요. 아이는 뒤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저택이 빗속에서 점점 작아졌어요. 서재 창문의 빛이 마지막까지 보였습니다. 아직 꺼지지 않은 그 빛이 민우가 창문에서 시선을 거뒀어요. 무릎 위에 놓인 비닐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찢긴 노트 조각들 사이로 아버지의 글씨 한 줄이 보였어요. 빛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억으로 보는 거다. 잉크가 번져 글씨가 흐려지고 있었지만 아직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민우가 그 조각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눌렀어요. 더 이상 번지지 않게, 더 이상 사라지지 않게. 택시 안에서 미경이 민우의 머리를 쓸어넘겼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으니까요.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저택에서는 서재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어요. 태문이 불을 끄지 않은 건지 끌 수 없었던 건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비는 더 세게 내렸어요. 하지만 서재 창문의 커튼은 끝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그친 건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저택은 축축한 정적 속에 잠겨 있었어요. 세라는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깨진 휴대폰 화면을 수십 번 눌러봤지만 액정은 깜빡이기만 할 뿐 켜지지 않았어요. 새벽 5시 세라가 외투를 걸치고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야간 경비원이 졸고 있는 사이 세라가 백업 서버에 접속했어요. 화면에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9째 날 새벽 3시 42분. 상철이 금고 앞 경보 패널 뚜껑을 열고 버튼을 누르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3분 뒤 민우가 맨발로 복도에 나타났고 금고 앞을 지나는 순간 경보가 울린 거였죠. 전부 조작이었습니다. 세라가 USB에 영상을 복사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주머니에 넣고 주차장에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상철 총무실장건으로 증거가 확보됐어요. CCTV 원본이에요. 전화를 끄는 세라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아침 7시 세라가 태문의 서재 문 아래로 USB와 메모지를 밀어 넣었습니다. 회장님이 두려워한 건 실명이 아니라 희망이었잖아요. 이 안에 진실이 있습니다. 서재 안에서 태문이 바닥에 떨어진 소리를 들었어요. 무릎을 굽혀 더듬었습니다. 손가락이 USB에 먼저 닿았고 그 옆에 메모지를 집어들었어요.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정성껏 접어서 보낸 것이라는 걸 손끝의 감촉만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때 현관 쪽에서 택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문의 몸이 움찔했어요. 어젯밤 민우와 미경이 떠날 때 들렸던 그 소리. 태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잡고 서재 문을 열었어요. 복도 벽을 더듬으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계단 앞에서 멈칫했어요. 보이지 않는 계단을 내려가는 건 절벽 앞에 서는 것과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다시 발을 내딛었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현관에 도착한 태문이 창문 커튼을 잡아당겼어요. 5cm가 아니었습니다. 30cm. 아침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태문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우가 만들어 놓은 빛이 들어오는 길 위를 걸었어요. 정문 앞에 섰지만 민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떠났으니까요. 상철이 뒤에서 다가왔어요. 회장님, 지금 위험합니다. 들어가셔야. 태문이 상철의 손목을 뿌리쳤습니다. 비켜. 태문이 정문 밖 젖은 바닥 위에 무릎을 꿇었어요.
보이지 않는 눈에서 뭔가가 흘러내렸습니다. 비가 아니었어요. 내가 무서웠다. 태문이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아무도 없는 정문 앞에서 여기 없는 민우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세라가 태문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데려올게요. 태문이 고개를 들었어요. 보이지 않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갠 뒤에 아침 햇빛이 태문의 젖은 얼굴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어요. 세라의 차가 아동보호시설 앞에 멈춘 건 그날 오전 10시였습니다. 시설 현관 계단에 민우가 앉아 있었어요. 무릎 위에 비닐봉지를 올려놓고 찢긴 노트 조각을 바풀로 이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번져 읽기 어려운 조각도 있었지만 민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세라가 다가오자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나, 왜 여기에? 회장님이 부르셔. 민우의 손이 멈췄어요. 오늘 아침에 선글라스를 벗으셨어. 정문 밖까지 나오셨고. 민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정문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민우의 어깨가 한번 크게 들썩였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번졌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어요. 미경이 시설 안에서 나왔습니다. 세라를 보고 발걸음이 멈췄어요. 미경 씨, 같이 가요.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민우가 미경을 올려다봤습니다. 이모 가자. 저택 현관에 태문이 서 있었어요. 선글라스 없는 얼굴.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등은 곧았습니다. 민우가 태문 앞에 섰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문이 천천히 무릎을 굽혀 민우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내가 무서웠다. 다시 믿는 게. 태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너가 옳았어. 다친 건 눈이 아니라 문이었다. 민우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이번엔 약속이에요. 태문이 손을 더듬어 민우의 새끼손가락을 찾았습니다. 작은 손가락과 큰 손가락이 맞잡혔어요.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을게. 그날 오후 세라가 회의실에서 인사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새벽 3시 42분 상철이 금고 앞 경보 패널을 조작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상철의 여유로운 표정이 깨졌어요. 팔짱이 풀렸고 입이 벌어졌다 다물어졌습니다. 세라가 사위 측근과의 송금 내역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금융거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태문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상철 앞에 섰습니다. 20년을 함께했는데 이게 너의 대답이었냐? 상철이 입을 열려 했지만 태문이 한마디로 잘랐어요. 직무정지, 즉시 퇴거. 경비원 2명이 상철의 양옆에 섰습니다. 상철이 고개를 떨군 채 회의실을 나갔어요. 구두 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습니다. 태문이 직원들을 향해 말했어요. 미경 씨와 민우는 오늘부터 보호 대상이 아니라 가족이다. 다음 날 아침 민우가 서재 벽에 새 훈련표를 붙였습니다. 첫 번째 칸에 1일 차이라고 쓰고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태문이 매일 아침 창가에서 손바닥으로 햇빛을 느꼈어요. 3분이 5분이 되고 5분이 10분이 되었습니다. 민우가 윤곽 훈련을 시작했어요. 가로로 긴 선이 있고 세로로 짧은 선이 맞나요? 네모 모양이에요. 태문이 창틀을 더듬으며 따라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태문이 갑자기 말했어요. 창틀 선이 보여. 민우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희미하지만 선이 보여. 민우가 훈련표에 첫 윤곽이라고 적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삐뚤어졌습니다. 며칠이 더 지난 어느 날 태문이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다 갑자기 멈춰 섰어요.
민우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너 지금 웃고 있지? 민우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모르겠어. 그냥 보여. 태문이 선글라스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다시 꺼내지 않았어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12일째 되던 날, 태문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시각장애 재활센터 설립을 발표합니다. 이 센터는 한 아이가 가르쳐 준 것에서 시작됐어요. 빛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걸. 태문이 객석에 앉아 있는 민우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우가 일어나 시설 아이들에게 종이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3분 훈련표였어요. 아이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미경이 객석 뒷줄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는 얼굴이었어요. 한남동 외곽의 초호화 저택. 예전에는 커튼이 전부 내려가 있던 그 집에 지금은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햇빛이 복도 끝까지 쏟아져 들어왔어요. 정원의 잡초는 사라졌고 멈춰있던 분수가 다시 물줄기를 뿜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산책로 위의 돌판들이 아침 이슬에 젖어 반짝였어요. 태문이 정원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오른쪽에는 민우가, 왼쪽에는 미경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서로 맞잡혀 있었어요. 태문의 발걸음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지팡이는 현관 옆에 세워둔 채였어요. 비틀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민우가 만들어준 돌판길의 감촉을 이제는 발바닥이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저택 식당에서 직원들이 테이블을 세팅하고 있었어요. 태문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태문이 상석이 아닌 직원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오늘 뭐야? 태문이 물었어요. 옆에 앉은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된장찌개에 계란말이요, 회장님. 좋군. 태문이 컵을 집어들었어요. 물병을 찾아 손으로 더듬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물을 따랐어요.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식당 한쪽 벽에 붙어 있는 훈련표를 바라봤어요. 12칸 전부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칸 옆에 민우가 빨간 펜으로 완료라고 적어두었죠. 미경이 주방에서 나와 직원들에게 반찬 그릇을 건넸어요.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곧게 편 채 또박또박 말했어요. 오늘 반찬은 시금치나물이랑 멸치볶음이에요.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릇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미경을 피하지 않았어요. 세라가 현관 쪽에서 서류 봉투를 들고 걸어왔습니다. 봉투 위에는 재활센터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세라의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재활센터 개원식 날이었어요. 센터 로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연단에 태문이 올라섰어요. 선글라스 없는 얼굴.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태문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가족은 됩니다. 태문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던 시간 동안 저는 사람을 믿지 못했습니다. 빛이 두려웠고 희망이 무서웠어요. 태문이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앞줄에 민우가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 미경이, 그 옆에 세라가 나란히 앉아 있었죠. 하지만 12살짜리 아이가 가르쳐줬습니다. 다친 건 눈이 아니라 문이었다고. 객석 뒤편에 시설 아이들이 앉아 있었어요. 손에 3분 훈련표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나눠준 그 종이를 꼭 쥐고 있었죠. 태문이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민우 앞에 섰어요.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문이 민우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희미한 윤곽이었지만
태문의 눈에 민우의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다, 민우야.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민우가 태문을 껴안았어요. 태문의 큰 손이 민우의 작은 등을 감쌌습니다. 미경이 옆에서 손등으로 눈을 훔쳤어요. 세라가 미경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도 눈물을 참지 않았어요. 센터 밖으로 나온 세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오후의 석양이 길 위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민우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바람색이 파란 것 같아요. 태문이 웃었어요. 그럼 난 노란 빛으로 답할게. 세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 속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나란히, 함께, 커튼이 닫혀있던 저택에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서재에도 이제는 빛이 가득했어요. 그 빛은 눈으로 본 게 아니었습니다. 기억으로 본 거였어요. 강태문 회장의 정말에서 시작된 만남이 기적과 사랑으로 완성된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민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또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수첩이었습니다.